Welcome to the Korea Society's video series, Author Talks. I'm Jayo, Senior Director of Arts and Culture. One of the most popular science fiction writers in Korea, Bae Myung-hoon is known for writing stories that explore the forces that shape modern life with a sly sense of humor. His writings are known for their inventive premises and clarity of language, and much of his work is also considered political satire as much as science fiction. Since his literary debut in 2005, Bae Myung-hoon has published 10 novels and over 50 short stories and novellas. Tower is a series of interconnected stories set in a 674 skyscraper, a self-contained sovereign nation. Each story deals with how citizens living in this hypermodern high-rise deal with various influences of power in their lives. First published in Korea in 2009, Tower is also the first novel of Bae Myung-hoon to be translated into English. Mr. Bae, welcome to the Korea Society. You mentioned in several interviews that you enjoy writing. When was the first time you realized that you enjoy writing? 한글은 좀 이렇게 깨치기 쉬운 문자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이 한글을 배울 때 그 글자를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글을 깨치자마자 저는 짤막하게 뭔가를 써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좀 잘 썼다 하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아마도 엄마한테 보여드렸겠죠. 그래서 짧은 글을 그렇게 쭉 쓰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동시 같은 것도 많이 썼었고요. 계속 되게 제가 기억하는 제일 오래된 기억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글 쓰는 게 정말 즐겁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And when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science fiction? Did you read science fiction when you were little, or were you even aware what science fiction was when you were growing up? 저는 과학소설 팬은 아니었고 과학소설을 챙겨서 읽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나름대로 소설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쓰는 소설이 SF에 가까운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SF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SF 같다고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나는 본격적으로 SF를 써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SF 공모전에 소설을 내고 당선이 되고 그러면 이제 SF 지면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SF를 챙겨 읽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SF를 읽게 되긴 해요. 한국에서도 미국 문화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 번역자들이 SF 팬들이 미국 SF 소설을 번역하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SF 작가가 되기 전에 필립 K. 딕의 단편 소설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So, you're known as a science fiction writer in Korea. What does that, you just explained to us that you never really considered yourself as a science fiction writer, but then other people told you that you're a science fiction writer. So what does science fiction mean to you? 한국에서는 저를 소개하시는 분들이 SF 작가라고 소개를 하실 때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최근까지는 한국에서 SF 소설을 쓴다는 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소개를 하면 조금 B급 소설을 쓰는 작가로 소개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저는 SF 소설을 계속 쓰고 있지만 SF 지면뿐만 아니라 한국의 순수 문학, 그러니까 주류 문학들을 다루는 지면들에도 계속 글을 발표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SF가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SF가
이상하게 주류 문학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문학 장르가 됐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나 다른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동료 작가들의 글들이 계속 이렇게 독자들한테 노출이 되면서 아 이것도 아, 좋은 소설들이고 이걸 다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저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데뷔하고 한 15년 동안은 그렇게 뭐 뭐랄까요 이렇게 제일 중심에 놓여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제일 중심에 놓여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그래도 저는 SF 작가로 불리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SF 팬들이 한국 SF 팬들이 번역도 시작하고 SF 지면을 만들어서 기획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오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SF 팬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So it sounds like you kind of found your own community of writers and readers who really appreciate what you do, which is really interesting. Is there any, what would make a Korean sci-fi novel different from, say, the usual sci-fi novels that people are more aware of in the US or in England? 일단 출발점은 그 한국 SF는 미국 SF의 영향을 받은 게 맞아요. 한국 SF 팬들이 맨 처음 한 게, 물론 창작 활동도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창작 능력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 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SF를 번역하고, 그리고 미국 SF 비평서, 이론서 같은 거를 챙겨 읽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뭐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SF 작품들이 번역 작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창작물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해외 SF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그 번역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작품이나 막 들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작품을 꼭 번역하겠어라고 생각한 작품을 들여왔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다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최근까지 우리가 굉장히 작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해왔잖아요. 한국은 약소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으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시죠. 요즘은 아예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고 작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국의 대중들, 일반 독자들은 그런 경향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SF를 쓰려면 반드시 필요한 어떤 문화적인 토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 전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한국 사람이 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실제로 한국은 국제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우주 문제는 우리는 상관없는 거. 그리고 뭐 난민 문제, 저기 기후 변화 같은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게 소설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SF 창작을 하기가 힘들었던 게 UFO가 지구에 날아오면 그게 서울 상공으로 날아오는 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이상했어요.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로 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저는 계속 이렇게 SF 소설을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한국의 뭐랄까요? 국력 같은 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걸 한국 독자들이 조금 덜 어색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SF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좀 어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좀
뭐랄까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한국 사람이 하지? 하는 생각을 덜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래서 SF 붐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설뿐만 아니라 뭐 영화나 뭐 다른 뭐 미술 전시 이런 데서도 SF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참여하는 그 미술관 전시 같은 것도 최근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렇거든요. 한국 SF가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미국 SF와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성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옛날 SF들은 그 60년대, 7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SF들을 보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백인 남자인데 거의 국적도 미국 사람인 경우가 많았죠. 근데 SF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게 하고 미국 사람이 아니게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한국 작가들은 아직도 한국은 그렇게 세계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 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돌아보는 일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It's really interesting what you said about how the position of Korea, South Korea, in the world kind of affects how sci-fi is received in Korea as well. Because also you actually studied international relations when you were in college, and you actually have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at did you study when you were in college, and what were you interested in? 제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부를 나오고 또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가 굉장히 아카데믹한 과였어요. 그러니까 외교 실무를 가르치거나 뭐 외교관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자를 많이 만드는 게 목표인 과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과였고 어떤 공부를 하냐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을 공부를 해요. 왜 그런 공부를 해야 하냐면 그 지구 세계라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축약을 하고 정보들을 선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난 정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거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론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교사 같은 걸 공부를 해야 돼서 역사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전쟁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 석사 학위 논문은 제1차 세계대전에 관련한 내용을 썼어요. 그 독일 쪽의 전쟁 계획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뭐 그런 논문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하면 소설을 쓸 때 굉장히 좀 특이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 소설은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국제정치학에서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이렇게 클로즈업을 덜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 사람을 둘러싼 사회나 국가나 세계까지 그렇게 넓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인물을 다루면서도 세계와 나의 관계, 이 인물과 이 인물이 살고 있는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저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소설을 제가 취미로 쓰고 있었고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묘사하는 방법을 그냥 터득을 한 건데 그걸 SF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SF로 보인 거예요.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한국 문학에서는 세계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SF 쪽에서 먼저 발탁이 된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So you have also mentioned that many times that you write about the world we live in rather than focusing on the interior life of an individual. So what does it mean to you? You just said you kind of step back and look at the whole picture rather than trying to focus in. But where does that perspective of yours comes from to look at that world, to write about the world? And what do you think is distinctive of your perspective when you compare it to other writers, whether they are Koreans or non-Koreans? 앞에서 대답이 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소설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세계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 타워라는 소설 아직 좀 소개하기 전입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소개를 하기 전인데 이게 어떤 건물의 이야기잖아요. 커다란 건물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몇 층 어디쯤에 살고 있는지를 밝히면 이 주인공이 겪고 있는 일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 사람은 이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좀 금방 짐작을 할 수가 있게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세계 자체가 어떤 등장인물처럼 그냥 배경이 아니라 어떤 이 사건을 진행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작동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세계가 이 주인공에게 역할이나 정체성 같은 걸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어떤 세계와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사건에 휘말리거나 사건을 해결하거나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 SF 작가들이라고 전부 다 세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다른 문학 그냥 일반 문학에 비해서 세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죠.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철학적이기보다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좀 더 넓게 세계와 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분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국제정치학처럼 저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처럼 그렇게 멀리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디까지나 소설이기 때문에 인물을 다루면서도 이 인물과 세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쓴다는 게 어떤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한국 문학에서는 조금 독특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 문학은 한국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 영역보다도 한국 문학 속의 세계가 조금 더 작은 경향이 있거든요. 많은 작품들에서 어떤 동네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그걸 비평가들은 그걸 세계로 그 동네를 세계로 파악하고 이렇게 비평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계 자체에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인공이 활동하는 공간 배경으로 한국 정도의 규모의 공간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만큼 그 비평가들이나 한국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제 소설을 다룰 때 조금 어려워하는 측면이기도 하죠.
SF 작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제가 원래 SF 작가로 시작을 한 게 아니어서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든 어떤 원형이라는 게 있고, 그 원형에서 어떤 작가가 어떻게 변화를 주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시모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사고 실험들이 축적되는 것들, 그게 축적돼 있는 그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작가는 어떤 변주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SF 작가분들도 좀 독특하다.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문학을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누구한테서 글을 배워서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열심히 써서 완성을 하는 일을 한 뭐 20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독특해지는 것 같아요. 독창성이 그냥 거기서 생겨난 것 같아요. So let's talk about Tower, which is a series of interconnected stories in Beanstalk, which is a 674-story skyscraper and a sovereign nation within this massive building. So this was your first novel to be published. You published other short stories before this. It was first published in Korea in 2009. So if you can tell us shortly about the novel to start, that would be great. 그 방금 소개해 주신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타워가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요약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큰 건물인데 674층이고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그래서 이 건물 하나가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어떤 독립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보통 다른 국가들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제가 6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뽑아서 단편 소설로 쭉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각각의 단편 소설들은 다 다른 주인공들이 나와서 다른 플롯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내용 이야기 흐름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었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큰 건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50만 명인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독특한 점이 생기냐면, 나라가 되게 작기 때문에, 나라 밖에 있는 공간과 접촉을 계속 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국제정치학적인 환경까지도 그런 환경에도 같이 놓이게 되는 그런 어떤 작은 나라를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 fantastical as it sounds to have a 674-story skyscraper, which is its own country, one can't help but be reminded of Korea, especially of Seoul, and what was going on in the aughts, the 2000s, politically and socially there while reading your book. So where did you get this idea of Beanstalk, which is the name of the building, or the name of the nation? And is it okay to read that you are depicting Korea through Beanstalk? 네. 이 소설 아이디어는 편집자들 2명하고, 그러니까 2009년에 처음 책이 나왔을 때, 제가 2008년 정도에
편집자들 2명하고 셋이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책을 내기로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쓸지를 막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500층짜리 건물에 그 500층짜리 건물이 어떤 하나의 국가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설정을 해두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끝없이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해놓고 까먹었어요. 그, 그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른 아이디어가 한 10개 정도가 나왔었으니까 저는 잊고 있었는데 편집자들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해서 작가님 이거 언제 쓰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이걸 쓰기로 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게 보통 편집자들이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하면 되거든요. 그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겠다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그러니까 다급하게 쓴 건 아니고 빨리빨리 이렇게 썼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는 조금 좀 우연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이야기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설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뭐든 이렇게 빈스토커 안에 담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2008년, 2009년 이때가 뭐랄까요? 한국이 조금 권위주의 정권으로 좀 돌아서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어떤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긴 과정이고 한 번 혁명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혁명을 하고 나면 또 군사 쿠데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일어나면 또 다시 혁명을 해서 그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또 다시 권위주의 정부가 또 들어서고 또 혁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저는 태어나서 자란 내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겪고 저도 참여를 해보고 했던 것 같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2009년에 이 책을 낼 때도 한국은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고 특히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어떤 조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정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길에서 낯선 사람들한테 인사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 저는 뉴욕에서 뭐 10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뉴욕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뭐 낯선 사람한테 막 인사를 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절대 그러지 않는데 근데 그 2009년 정도에 그 한국 사람들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막 하나로 뭉쳐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되게 희한하게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됐었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런 어떤 열정, 열망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담아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뭐 꼭 담아내고 싶었다기보다 그 시기에는 그걸 담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때 한국 독자들이 이건 너무 한국적인 이야기여서 아마 그 외국에 번역되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 거다. 똑같이 그렇게 독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저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얀마나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면서 계속 한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걸어왔고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꽤 성공적으로 그런 근대화를 하고 민주화를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세기 내내 근대화의 과정이 서구화를 하는 과정이었고 어떤 유럽을 닮아가는 과정, 미국을 닮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들을 보면서 미국 독자들도 이제 타워를 보면 정말 재미있게 읽으시겠구나라고 마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좋지 않나? 지금은 10년 전보다 미국 독자분들 그리고 영어권 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더 잘 공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o certain details in Tower, there's the blue mailbox, the elephant, the robot, seems almost retro and futuristic at the same time. And a lot of people tend to think that of sci-fi as a novel that is speculative and futuristic. Yet Tower seems to be very much about the moment it was written, as you just described. Were you trying to predict or foresee certain aspect of technology? You just mentioned internet, and especially the story. There's a story about how the blue mailbox is used. Even though it's a physical mailbox, the way it's used in the novel obviously brings to everybody's mind the use of social media and internet. So would it be okay to think that you were thinking about certain things might be possible in the future?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파란 우편함 이야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소셜 미디어를 연상시키는 이야기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낸 시점에 한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던 때였고 사실 스마트폰이 한국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긴 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연구기관에서 좀 일을 했었거든요. 국책연구기관이었는데 정보통신과 관련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학을 조금 초보적인 단계의 미래학을 하던 데였어요. 그래서 메가트렌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공부를 하면 10년 뒤까지는 몰라도 5년 뒤까지는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그런 연구를 하는 데였고,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들이 막 한국에서 막 퍼지기 전이었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들은 하고 있었어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막 퍼지기 전에도 저는 그런 걸 알고는 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를 활용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SF면 어떤 미래를 다룰 것 같은데 되게 과거에 있던 물건들도 그대로 남아 있는 이게 되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뉴욕에서 본 것들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지하철이 되게 낡았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낡아 있고 어떤 면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 어떤 건 되게 낡은 게 섞여 있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이 더 흘러가서 뭐 사람들이 우주에서 살게 되더라도 거기 사람들이 다 우주복을 입고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은 굉장히 낡은 물건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좋은 물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도 막 도입이 돼 있을 거고 근데 새로운 기술이 생긴다고 전부 다 앞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포개지면서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도시가 사실은 좋은 도시이긴 해요. 전부 다 새롭기만 하면 좀 이상한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 SF 작가들이 그 시간을 다룰 때 뭐랄까 그 10년 뒤의 미래를 예측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조금 큰 관점으로 시간을 보는 어떤 안목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1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거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 10년 뒤에는 변할 것 같은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거든요. 그걸 잘 못하면은 좀 미래 예측을 잘 못하게 되죠. 10년 뒤에도 분명히 똑같을 것 같은 걸 바꿔버리고 10년 뒤에는 없어질 것 같은 걸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은 조금 덜 공감을 얻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래라는 시간을 미래만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큰 시간 규모를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큰 공간을 다룰 수 있어야 SF를 쓰기 유리한 것처럼 시간 규모도 크게 다룰 수 있어야 SF를 쓰기에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So it sounds like you also need to study history in order to know the future, which makes me wonder, many of your characters, both in Tower and other works you've written since then, are researchers. They are people who study and analyze. Why that profession? Why did you choose to show that particular profession and write from that profession's perspective? 20살 정도에 내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두 가지를 좀 일찍 찾아냈어요. 하나는 소설을 쓰는 거, 이거는 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저는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누가 공부 계속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아, 난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다.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뭐 작가로서도 학자로서도 막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재밌게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 두 가지인데 원래는 학자로 살다가 나중에 소설가가 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아마 이 타워 때문이에요. 타워라는 책을 내고 나서 저는 다시 취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워가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그냥 계속 작가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제가 가지 않은 길이 그런 연구자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소설 쓰면서도 계속 뭔가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어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설가들 원래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연구하는 사람처럼 뭔가를 막 연구해서 쓰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 SF 작품에서 영화도 좋고 소설도 좋고 어떤 우주로 탐험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뭔지를 보시면 하나가 군인이고요. 그 다음이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학자라는 게 그런 위치예요. 어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강한 사람과 공부를 하는 사람, 연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SF하고는 사실 잘 어울릴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떤 세계의 근원을 찾아가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죠? You also write from a female perspective. Some of your protagonists are female.
do you find it challenging to write a story from a female perspective, or does it come pretty naturally to you? 그 SF에는 페미니즘이나 어떤 젠더에 대한 사고 실험 같은 것도 굉장히 옛날부터 축적이 돼 있어서 조금 지금 한국 문학은 최근에 한 5, 6년 동안 어떤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근데 SF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먼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은 그 잘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쓸 때는 사실 성별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타워 영어 번역을 할 때는 영어에서는 그러면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도 성별을 다 일단 가르쳐 달라. 그 번역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의 성별을 정해야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 고음의 성별이 뭔가 그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근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SF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어로 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성별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라면 남성으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여성으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좀 어떻게 보면 우연이기도 해요. 제가 그 김은경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을 정말 많이 썼어요. 예전에 단편소설만 쓸 때부터 그 주인공을 계속해서 썼었는데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렇게 쓴 이유는 그 처음에 습작을 하고 있는 작가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글을 읽혀보면 주변 사람들이 여기 나온 누구는 누구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를 되게 굉장히 많이 해요. 내 이야기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는 거를 그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성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SF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 어떤 내면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젠더 익스피리언스 같은 걸 쓸 수는 없죠. 여성의 어떤 젠더 경험을 쓸 수는 없는데 써야만 한다면 그런 어떤 더 내밀한 경험을 써야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 제가 주인공을 남자로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그 주인공의 성별을 지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나는 여성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 인간을 그렇게 여성으로 정하겠다라고 해서 쓰고 있고 딱 그 정도까지가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여성 캐릭터의 한계이긴 한데 그 정도만 써도 사실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네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And also, there's a real, I think there's this real sense of hope for the humanity in Tower. Because when you first hear the premises, you kind of feel like, oh, this is going to be very dystopian type of stories. But actually, there's a lot of hope in there. And you also, there's a lot of talk of reaching enlightenment and reaching nirvana in your novel. I don't think you're Buddhist, but I did wonder, are you an optimist ultimately? And what do you think of the role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sort of spirituality in science fiction? 저는 원래는 저라는 사람은 조금 비관적이고 좀 내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염세적일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 말고 제 소설의 서술자, 제 소설의 화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되게
선량한 사람인데 되게 강해서 선량한 사람의 목소리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을 좋아하고 그런 서술자인데 그래서 소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 성격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서술자와 저를 같이 있게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원래 예전에는 소설에서도 이렇게 막 폭발 같은 걸 많이 다뤘었어요. 뭐가 폭발해서 사람들이 막 몇백만 명이 죽고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썼거든요. SF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렇게 썼었는데, 타워를 쓰면서 그게 좀 바뀌었어요. 타워를 기점으로. 그래서 제 독자들이 타워 결말을 보고, 이거 좀 달라지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사실 이게 제가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비판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비판만 하면 되죠. 젊은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내가 비판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타워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자연예찬이라는 단편에서 그 작가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내 책임도 일부가 있더라. 내 책임도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저도 비슷하게 그걸 깨닫고 있어서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야 나는 좀 부끄럽지 않게 나이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소설 안에서 제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제가 목격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걸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어떻게든 어떤 노력을 해서 이걸 바꿀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답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타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해피엔딩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글을 유쾌하고 즐겁게 쓰면 이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내면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려면 사실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소설 쓰기가 어려운 좀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가능하면 즐겁게 쓰면 저도 즐겁고 독자들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SF여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좀 혼자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그 느낌, 어떤 존재하는 느낌,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거의 느낌, 그거를 되게 가깝게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분명히 되게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고 어떤 느낌이에요. 이걸 자각하는 순간의 그 느낌이어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소설에서 이걸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타워에는 되게 여러 종교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어떤 특정 종교만 다루고 싶지는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느낌, 어떤 성스러운 느낌, 정확히 뭐라고 딱 한 종교의 언어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거를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So Tower was first published in 2009, and then it was actually recently reissued in Korea and was also translated into English for the first time. What was it like for you to go through that process of revising and publishing it again, and then the process of your work being translated into a different language? What was that process like for you? 일단 10년 전에 쓴 소설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작가한테는. 왜냐하면 저도 작가로서도 발전을 했을 거고 발전하면 다행이거든요. 정말 10년 전 걸 봤을 때 정말 고칠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고칠 게 많으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저도 작가로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 사회도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도 발전해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10년 뒤에는 분명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러면서 저는 또 영어권 독자한테 번역을 해서 내게 되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게 그 마지막 챕터예요. 거기는 무슬림 스파이. 한국에서 2009년 정도의 그런 그 맥락에서는 어떤 무슬림을 한국 사회 안의 일원으로 가시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만 써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 무슬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환경에 이 이야기가 갔을 때는 더 섬세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고 물론 다른 부분들, 한국 문학이 바뀌면서 10년 전 걸 그대로 놔둘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번역 작업을 하기 전에 개정판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자 선생님의 번역 작업 일정 직전에 개정판 작업이 끝나게, 한국어 개정판이 끝나게 그렇게 작업을 해서 어떤 작업은 한국 편집자가 교정교열 보는 기간이랑 번역자 유승경 선생님이 번역하시는 기간이랑 겹치는 기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 발견한 오류 같은 걸 서로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도 했었고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경을 썼던 거는 그러니까 일단 한국어 개정판 작업을 할 때 신경을 썼던 거는 내용은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10년 전 독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 2020년 독자들이 봤을 때도 그냥 작가가 뭘 고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쓱 잘 읽히게 그렇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0년 전 작품을 봤을 때 거슬리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작가도 그렇고 문학계도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여서 그건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번역 작업과 개정판 작업을 동시에 중간에서 연결하면서도 두 개를 똑같이 맞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다른 작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어 작업과 영어로 하는 작업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영어판의 경우에 번역자 선생님이나 편집자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타워가 만들어지게 작업을 했고 번역자 선생님도 그거 되게 잘 이해를 해주셔서 딱 그 느낌으로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신경을 쓰려고 했던 거는 그거 영문판 타워는 저의 책이기도 하지만 번역자 선생님의 작업이기도 하다는 걸 분명히 저는 인지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So will you ever write about Beanstalk again?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하면서 이거는
한 30년 정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요 한 권밖에 안 쓴 거는 이게 너무 사랑받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떤 10년 전에 벌써 완성이 되고 싶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 독자층이 확 넓어져서 제가 SF 작가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문학을 즐기는 독자들도 저를 많이 알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책만 속편을 계속 썼으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탄탄하게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고 제가 안 써본 것들을 계속 쓰면서 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다행히 점점 글은 좋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이제 돌아올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아요. 탐으로 돌아와서 빈스토크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금 하고 있는 뭐 바쁜 것들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reading about Beanstalk and many other stories from you. And we hope, I know you've written more than this book. We only talked about this book today because this is what's being translated, but hopefully that English readers and many other non-Korean readers will have a chance to explore the world you explore. S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Special thanks to Peter, our IT director, for making this video release possibility, and our intern, Unche, for helping us with the subtitles. And of course, our thanks to you, our viewers and members. We hope you will join us again. Check out what's coming up on our website, koreasociety.org, or subscribe to our YouTube channel. Thank you.